아직 소개 안 했는데. 자, 정청래를 소개합니다. 네. 이 시대의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아, 오늘은 띠 왜 안 들어오시고 나왔어요? 두 번 보면 좀 거시기해. 이제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기 때문에 여유 있어가지고 이거 안 하시고 나온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된다. 팔뚝이 완장차거나 어깨에 띠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자제하자. 뭐 다 했는데 지난주에. 분위기 괜찮은가 보죠? 최고위원 되는 겁니까? 영어로 치면 not bad. not bad. 네. 그러니까 오늘도 고향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분 스피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 나는 뭐 전라도의 며느리고 뭐 나는 누구랑 성이 같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8명 중에 마지막 1분 스피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를 딱 잡고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가야 되겠다. 찬물 끼얹어야 되겠다. 제1야당은 뭘 하고 있는가? 제1야당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국민 단식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야당은 뭐 하고 있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일순간 쫙 조용한 거야. 그래서 모든 눈이 나를 향해. 그럴 때 최고위원 도와주세요. 그랬지. 부끄러워. 의원님이 그럼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이 돼서 지금까지 여기 와서 했듯이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면서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기자들이 상당히 기대된대요. 뭐냐면 최고위원이 됐을 때 모두 전환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촌철살인, 기절광풍 이런 예리한 예각의 언어를 계속 사용할 것인가. 실제로 기자들이 궁금하다는데 기자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아? 네, 저는 근데 별로 안 궁금한 게 계속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국민 여론조사 압도적 1위 하니까 국회 기자들이 발칵 뒤집혔대요. 기자들이 다 정청래는 약체고 5등에 들어갈까 말까 다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언론공학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까지면서 실제로 이제 무서운 기세로 막 치고 올라온다. 어디 언론에서는 태풍의 눈, 돌풍조짐, 뭐 이렇게까지 이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작할 때 그랬던 거죠. 근데 기자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니, 본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죠. 아니, 이 파파이스의 힘이 컸을 겁니다, 아마. 전적으로, 파파이스의 힘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파파이스를 보신 분들이, 실제로 트위터에서도 많이 하고, 뭐, 이미, SNS는 그냥 정리가 됐어요. 평정이 됐어요. 당대표 문재인, 당대표 정청래.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 아니, 박 전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SNS상에서 그렇게 정리돼 있다. 실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전망? 당대표가 네. 지금 문재인, 박재인, 사실은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초반에.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공개할게요. 실제 여론조사 대의원에서는, 네. 일본 말로는 삐까삐까. 아닌가? 이거? 대등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에서는 실제로, 권리당원 25만 명인데 거의 70%가 실제로 호남 권리당원이에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에서도 삐까삐까.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국민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뭐 압도적 폭풍 질주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본다면 지금은 알 수 없는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대표가 됐을 때하고 문재인 대표가 됐을 때를 각각 전망해 보면요. 어떻게 이런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떻게 바뀝니까? 실제로 박지원 대표는 유능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치고 빠질 때를 알고 대여 공격, 압박 이런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유능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그런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격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당원과 대의원들의 우려는 그렇다 하더라도 박지원 대표의 얼굴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있는 거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야성, 뭐 이런 것은 좀 실제로 부족하지 않느냐. 근데 하여튼 좋은 사람, 젠틀맨,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폭넓은 지지를 받기 때문에 총선 승리하는 데는 문재인의 얼굴로 치러야 된다. 그리고 아니 왜 당권 대권 분리를 얘기하냐. 김대중 대통령도 당권 대권 다 동시에 했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표하면서 대선 주자였고 그리고 현재도 김무성 대표도 대권 주자이면서 당권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권 대권은 그것은 그냥 하기 위한 말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대권 주자가 당대표까지 하면서 책임있게 하는 것이, 당의 집권 가능성도 높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제 반론, 이런 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의원님 뭐 PPT 자료 준비하셨다고. 네. 뭐냐면, 연말정산 세금 폭탄 관련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러 왔습니다. 연말정산 얘기를 하시네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이런 문제죠.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데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법인세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소득세 들어보셨죠? 근데 원래 법인세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법인세보다 적었어요. 몇 조가. 적었는데 2008년도 이명박 정권 때 법인세 인하를 합니다. 3%. 22%에서 22%로 인하를 하죠. 그러면서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25%에서 22%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비용 털고 이익금에서 25%를 무조건 냈는데 3%를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벌었으면 기업에서, 법인에서 25억을 내던 것을 3억을 깎아주고 22억만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 법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법인세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소득세는 늘어나고 그래서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3조 7천억 정도가 소득세는 늘어나고 법인세는 1조 5천억 정도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1600만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게 1인당 30만 원씩 더 내는 꼴이 된답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좀 많이 내다가 나중에 13개월 때 더 많이 낸 걸 돌려줬거든요. 네. 연말정산하면 뭔가 보너스 타고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10만 원 걷던 것을 7만 원 걷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를 인하하지만 않았다 할지라도 연말정산 때 좀 덜 걷었다 할지라도 연말정산 때 원래대로 환급받는 만큼 받는 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재벌 기업들은 세금 깎아주고 우리만 지금 이렇게 털어가냐 우리 지갑을 월급쟁이 지갑을 털어가냐 이런 것이 불만이 증폭된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고소득층한테는 더 많이 걷지만 사실 저소득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 지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좀 소득이 있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마치 모든 월급쟁이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1600만 근로소득자들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세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법인세는 실제로 세액에서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2014년 소득세는 54조 2천억 원을 걷었어요. 법인세는 46조 원을 걷었어요. 그래서 8조 원을 더 걷습니다. 이제는 소득세에서 8조 원을 더 걷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급장이들만 봉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연말정산 받아서 환급받았던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금 세금 폭탄 논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 불을 끄려고 계속 최경환 부총리가 하는데 이건 불 꺼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인세를 원상회복
25%로 3% 다시 인상하고 그리고 소득세를 약간 낮추어서 추진이 않는 한 이 불만은 잠재우기 어렵다. 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로서의 저희 분석입니다. 거의 총수님은 정신 못 차리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졸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가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 채무가 지금 527조 원입니다. 1년에 이자만 10조 원씩 물고 있어요. 근데 세금 걷는 거하고 예산 쓰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일자리까지. 이걸 보고 이제 균형 재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명박 정권 이래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 적자 재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28조 원을 빚냈어요. 국채를 발행했어요. 올해 2015년에는 33조를 빚을 낸대요.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야 될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실제로 부자들,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빚을 안 내도 될 것을 거기를 굳이 기업 프렌들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런 거 하면서 서민들하고는 안 프렌들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다. 근데 실제로 지난 연말 예산 전국 때요, 새누리당 정권이 하고 싶은 데 다 했어요. 우리 당이 질질 끌려갔고. 근데 못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는 못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행정위원회거든요. 제가 길목을 딱 지키고 NO!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는 안 돼!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논의조차 안 했어요. 원래는 주민세 100% 인상, 자동차세 200% 인상. 정부 여당이 호언장담했어요. 올리겠다고. 근데 이거는 저 때문에 못 올렸어요. 왜냐? 법인세를 인상해라. 주민세, 자동차세를 더 거두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원래는 누리과정은 국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무상급식 예산 빼서 이거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지방채 발행해. 그럼 국가에서 이자 안 대줄게 이렇게 됐잖아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잖아요. 지방재정법을 바꿔야 돼.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발행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근데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방예산 부족분 그리고 교직원 명태수당을 개정안을 그걸 포함해서 내줘라.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015년 375조 예산이 불법 예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진보 교육감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지방 예산 대란이 일어난다. 근데 안 돼. 이렇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재부, 교육부, 거기 내 소관 상임위도 아니잖아요. 저희 방에 거의 매일같이 와요.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안 그러면 이게 국가예산 전체가 가면 갈수록 이게 불법 예산 상태니까. 하여튼 막고 있어요, 제가. 이럴 때는 김총수 박수 한 번만 쳐봐. 아니, 박수 쳐주고 그래요.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제가 자랑한 것을 반성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제가 너무 자랑한 거에 대해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 대표를 뽑고 새로 최고위원을 뽑으면 이제 이때까지 새정치연합하고는 다른 새정치연합이 되나요? 확 바뀐 건데 실제로는 우리 대의원들이요,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잘해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잘할 거야? 약속 지킬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질적인 차원이 달라요.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 돼서도 지금까지처럼 잘할 거야?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건 잠시 끝나고 면담 좀 해요. 네. 의원님이 지금 들어갈 때 한참 지났는데. 네.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계속 두고 싶대. I will be back. 끌려 나가셨네요.